1984년 파리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일 아이콘이자 가수인 제인 버킨이 선반에 짐을 넣으려다 들고 있던 가방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다이어리와 화장품을 주워 담으며 그녀는 옆자리의 중년 남성에게 투덜거렸습니다. 주말에 들고 다닐 만한 수납 좋은 가죽 가방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자 그 남자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그쪽을 위해 주머니가 달린 가방을 하나 만들어 드려도 될까요? 제가 에르메스를 만들거든요. 그 남자는 바로 에르메스의 CEO 장 루이 뒤마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기내식 냅킨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제인 버킨이 젖병 넣을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 그는 즉석에서 쓱쓱 스케치를 해나갔습니다. 고도 3만 피트 상공, 좁은 좌석에서 냅킨 위에 그려진 그 낙서 같은 스케치, 이것이 훗날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다는 버킨백의 시작이었습니다. 치밀한 기획이나 마케팅 회의가 아닌 우연히 쏟아진 바구니와 냅킨 한 장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전설을 만든 것입니다. 에르메스의 또 다른 아이콘인 켈리 백의 탄생도 이처럼 우연하고 드라마틱했습니다. 원래 푸티삭기라는 평범한 이름으로 불리던 이 가방은 1956년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운명이 뒤바뀝니다. 할리우드 배우에서 모나코의 왕비가 된 그레이스 켈리가 차에서 내리던 순간 수십 명의 파파라치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당시 임신 초기였던 그녀는 본능적으로 들고 있던 에르메스 가방으로 불러오는 배를 가렸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이 담긴 사진은 라이프 매거진의 표지를 장식했고 전 세계 여성들은 왕비가 든 저 가방을 달라며 매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에르메스는 20년 넘게 불리던 원래 이름을 버리고 모나코 왕실의 허락을 받아 공식적으로 켈리백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왕비의 비밀을 지켜주려던 가방이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가방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에르메스를 상징하는 두 개의 탑, 버킨과 켈리는 모두 철저한 계산이 아닌 우연한 실수와 찰나의 순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우연을 전설로 만들 수 있었던 건 그 바탕에 깔린 100년 넘는 편집광적인 집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브랜드는 어떤 역사를 가졌기에 비행기에서의 낙서조차 명품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1837년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렌지 박스를 보며 느끼는 설렘과 달리 에르메스 제국의 시작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창업자 티에리 에르메스는 1801년 독일 크레펠트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유년 시절은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과 전염병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가족 대부분을 잃고 뒤이어 찾아온 병마로 남은 혈육마저 떠나보내야 했던 그는 어린 나이에 사실상 고아가 되어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던 소녀는 1821년 무작정 파리로 향했습니다. 1821년 파리에 도착해 그는 파리의 여러 공방을 전전하며 가죽을 만지는 견습공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파리는 혁명과 전쟁의 여파로 혼란스러웠고 거리의 불황자나 다름없던 그에게 세상은 언제든 자신을 배신할 수 있는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두 손과 배신하지 않는 소재인 가죽뿐이었습니다. 이때 티에리는 훗날 에르메스의 상징이 되는 새들 스티치 기술을 뼈에 새기듯 연마합니다. 기계는 바늘 하나로 실을 엮지만 새들 스티치는 두 개의 바늘이 양쪽에서 교차하며 가죽을 단단히 묶습니다. 만약 실 한 올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한 올이 튼튼하게 남아 전체가 풀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가족을 허무하게 잃어버린 그에게 끊어진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기에 남들이 너무 느리다, 지나치게 꼼꼼하다 라고 비웃을 때도 밤을 새워가며 두 개의 바늘을 교차시켰습니다. 1837년 오랜 시간이 지나 36이 된 티에리는 파리 마들렌 광장 근처에 자신의 이름을 건 첫 번째 마구 공방을 열었습니다. 당시의 마차는 오늘날의 최고급 세단과 같았고 말을 제어하는 마구는 승객의 생명을 담보하는 핵심 안전장치였습니다. 티에리는 병적일 만큼 튼튼함에 집착했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가죽의 본질적인 질김과 내구성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여기서 에르메스의 영혼이라 불리는 오랫동안 연마하였던 새들 스티치 기술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기계는 흉내낼 수 없는 이 양손 바느질법은 실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실이 풀리지 않고 버티는 그야말로 완벽한 결속을 의미했습니다. 이 편집증적인 장인 정신은 곧 까다로운 파리 귀족들의 눈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메스의 마구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소문은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고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1등 상을 거머쥐며 그 명성은 정점에 다합니다. 나폴레옹 3세부터 러시아의 황제까지 유럽의 모든 왕실이 티에리의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왕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마차의 시대에도 저무는 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말발굽 소리 대신 시끄러운 엔진 소리를 내는 자동차라는 괴물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마구 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 위기에 처합니다. 완벽한 기술을 가졌지만 시대의 변화 앞에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절체절명의 순간, 에르메스 가문은 또 한 번의 기막힌 변신을 시도합니다. 20세기 초 거리에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에르메스 가문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마차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그들의 고객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대손인 에밀 모리스 에르메스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타지 않는다면 그들이 여행할 때 들고 다닐 가방을 만들자라고 결심합니다. 그는 이미 마구를 만들며 쌓아온 최고의 가죽 세공 기술이 있었기에 이를 여행용 가방과 소품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르메스를 단순한 가죽 공방에서 트렌드를 리드하는 패션 하우스로 바꾼 결정적 계기는 엉뚱하게도 전쟁터 한복판에서 찾아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 기병대에 납품할 가죽을 구하러 북미 대륙으로 떠난 에밀 모리스는 캐나다에서 충격적인 물건을 목격합니다. 자동차의 후드 덮개를 고정하는 데 쓰이던 금속 이빨들이 맞물려 미끄러지듯 열리고 닫히는 기계장치, 바로 지퍼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단추와 끈이 전부였던 시절, 그는 이 투박한 공업용 부품에서 우아한 패션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프랑스로 돌아와 지퍼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따냈고 세계 최초로 가방과 의류에 지퍼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파리지행들은 지퍼를 에르메스 잠금 장치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이 혁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윈저공을 위해 지퍼 달린 골프 재킷을 만들었고 덜컹거리는 자동차 여행 중에도 물건이 쏟아지지 않도록 입구를 지퍼로 마감한 최초의 핸드백 볼리드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마구 용품을 만들던 튼튼한 기술력에 최첨단 편리함이 더해지자 상류층은 열광했습니다. 에밀 모리스의 과감한 결단 덕분에 에르메스는 말이라는 과거의 유산에 갇히지 않고 여행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가 커질수록 위기는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수십 년간 가족 경영을 통해 견고하게 쌓아올린 에르메스의 성체를 노리고 거대한 자본의 포식자가 입맛을 다시며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품 업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쟁, 핸드백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에밀 모리스가 지퍼를 달며 혁신을 일으켰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자 에르메스는 다시금 늙은 공룡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플라스틱과 나일론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가볍고 저렴한 합성 소재를 대거 도입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에르메스는 미련할 정도로 비싼 천연 가죽과 수작업을 고집했습니다. 매출은 정체되었고 사람들은 에르메스는 노인들이나 드는 브랜드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뒤바꾼 인물이 바로 제인 버킨에게 가방을 그려주었던 장 루이 뒤마였습니다. 1978년 경영권을 잡은 그는 명품의 본질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며 오히려 품질 기준을 더 높였고 젊은 감각의 기성복과 실크 스카프를 앞세워 브랜드를 부활시킵니다. 장 루이 뒤마의 지휘 아래 에르메스는 다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전 세계의 매장이 늘어났고 매출은 폭발했습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해 1993년 에르메스 가문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주식시장에 회사를 상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투명한 경영과 자금 조달을 위한 선택이었지만 가족들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전체 주식의 약 70% 이상을 가문 사람들이 나눠 갖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속력을 믿었고 외부인이 감히 이 견고한 가족 기업을 넘볼 수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상장은 곧 누구나 에르메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시장에 풀린 소량의 주식들은 야금야금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메스 가문이 화려한 성공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던 2010년 10월에 어느 평화로웠던 토요일 아침, 에르메스의 최고 경영자 패트릭 토마스는 자전거를 타던 중 한 통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맙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LVMH가 방금 성명을 냈습니다. 그들이 에르메스 주식의 17.1%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루이비통, 디올, 펜디 등 수많은 명품 브랜드를 무자비하게 인수합병하며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라 불리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마침내 에르메스의 턱 밑에 칼을 겨눈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프랑스 금융법상 특정 기업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르노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했습니다. 그는 주식 스와프라는 파생 상품을 이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에르메스 주식이 아닌 단순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처럼 위장해 여러 은행을 통해 야금야금 지분을 사들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계약들을 한꺼번에 실제 주식으로 전환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트로이 목마처럼 성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적군들이 순식간에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LVMH 측은 우리는 에르메스의 문화를 존중하며 경영권을 뺏을 의도가 없는 우호적인 주주일 뿐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르노 회장은 이미 구찌를 비롯한 수많은 브랜드를 집요하게 공격해 자신의 제국으로 편입시킨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르메스 경영진은 분노했습니다. 당시 패트릭 토마스는 아름다운 여인을 유혹하고 싶다면 뒤에서 갑자기 덮치는 방식은 쓰지 않는다라는 직설적인 말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단숨에 2대 주주로 등극한 LVMH는 에르메스 가문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나머지 주주들을 회유하거나 위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에르메스 가문의 구성원 중 단 몇 명이라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 주식을 팔아버린다면 170년을 지켜온 가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이제 에르메스 가문은 흩어진 70여 명의 가족들을 하나로 모아 거대한 늑대에 맞서야만 했습니다. LVMH의 기습 공격 이후 에르메스 가문에는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상황은 에르메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당시 에르메스의 주식은 창업주의 후손인 뒤마, 피에슈, 게랑 세 집안의 70여 명이 넘는 상속자들에게 잘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베르나르 아르노는 이 틈을 노렸습니다. 그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하며 가족 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공략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 중 누군가가 나는 전통보다 당장에 수천억 원이 더 좋다라며 배신하고 주식을 넘긴다면 170년 역사의 에르메스 제국은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2010년 12월의 어느 날 파리의 비밀스러운 장소에 50여 명의 에르메스 가족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는가? 아니면 에르메스라는 이름을 원하는가? 회의 끝에 그들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기 드문 충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들이 가진 주식의 과반수인 50.2%의 지분을 한데 모아 H51이라는 이름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 금고 안에 주식을 영원히 가둬버리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지주회사의 규칙은 가오카리만큼 엄격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이곳에 묶인 주식은 그 누구에게도 팔 수 없다.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이는 LVMH가 아무리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다발을 싸들고 와도 애초에 팔 수 있는 주식 자체가 없게 만드는 자진동결 전략이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를 포기해야 했고 막대한 배당금이나 시차익의 기회를 날려버려야 했지만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가 이에 서명했습니다. 스스로의 손발을 묶어서라도 외부의 적으로부터 가업을 지키겠다는 이 처절한 결속력 앞에 기업 사냥꾼 아르노 회장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던 자본의 논리가 수대를 이어온 핏줄과 자부심 앞에서 무력화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주주가 아니라 에르메스의 정신을 지키는 수호자들이었습니다. 이로써 에르메스는 LVMH가 넘볼 수 없는 철옹성을 구축하게 됩니다. 가족들의 결사항전으로 지분 확보가 불가능해진 LVMH는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2014년 양측은 극적인 휴전에 합의합니다. LVMH는 보유하고 있던 에르메스 지분 전체를 자사의 주주들에게 현물 배당 형태로 나눠주고 향후 5년 동안 에르메스 주식을 단 한 주도 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 베르나르 아르노가 유일하게 삼키지 못한 먹잇감, 그것이 바로 에르메스였습니다. 이 사건은 효율과 수익을 추구하는 거대 자본주의가 핏줄과 장인정신으로 뭉친 가문의 유산을 꺾지 못했다는 점에서 명품업계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에르메스는 더욱 독보적인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LVMH와의 싸움을 통해 그들은 타협하지 않는 고집이 자신들의 가장 큰 무기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에르메스는 단순히 비싼 물건을 파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매장에 돈다발을 들고 가도
물건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기 일쑤고 버킨백 하나를 사기 위해 고객이 셀러의 눈치를 봐야 하는 기이한 갑질조차 럭셔리의 끝판왕이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집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기 때문에 생기는 이 강제적인 희소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의 소유욕을 극한으로 자극합니다. 2024년 현재 에르메스의 시가총액은 수백조 원을 넘나들며 그들이 만드는 가방은 금이나 주식보다 안전한 투자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만약 그때 에르메스 가문이 눈앞에 현금에 눈이 멀어 LVMH의 경영권을 넘겼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신비로운 아우라를 뿜어내는 오렌지 박스를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루이비통 로고가 박힌 에르메스 가방이 공항 면세점에 쌓여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1837년 전쟁과 병마로 가족을 잃고 홀로 파리거리를 헤매던 소년 키에리 에르메스. 그가 세상에 남겨진 자신의 흔적을 지키기 위해 가죽의 바늘을 찔러 넣으며 다짐했던 그 처절한 완벽주의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그 주황색 박스 안에는 단순한 가죽 가방이 아니라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한 가문의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